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빌 브라이슨이 쓴 세계적 화제가 된 과학 교양서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고 있고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6부입니다. 6부에 오늘은 28장 신비로운 양족 동물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양족 동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발이 두 개인 그런 동물의 등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의 454쪽부터 읽어갑니다. 28장 신비로운 양족 동물. 1887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마리 유진 프랑스와 토마스 드부아라는 네덜란드식이 아닌 이름을 가진 젊은 네덜란드 의사가 초기 인류의 유해를 찾아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수마트라에 도착했다. 몇 가지 별난 점이 있었다. 우선 의도적으로 옛날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것들은 모두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었다. 더욱이 디부아가 그런 일에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고생물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해부학자였다. 그리고 동인도 제도에 초기 인류의 유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옛사람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육지가 될 것이지 비교적 요새와 같았던 군도는 아닐 것이다. 디부아가 동인도 제도에 갔던 데에는 충동 이상의 이유는 없었다. 직장을 얻을 가능성도 있었고 수마트라에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중요한 사람과의 화석들이 있었던 환경인 동굴들이 많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독특해서 거의 기적에 가까웠던 사실은 그가 찾고 싶어하던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디부아가 사라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화석 기록은 많지 않았다. 불완전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5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턱뼈 일부 1점, 얼마 전에 프랑스의 레제이지 부근의 크로마뇽이라고 부르는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철도 공사장 인부가 발견했던 대여섯 점의 빙하기 인간의 유골뿐이었다.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이 아주 긴 마리 유진 프랑스와 토마스 디부아에 대한 설명은요. 이름이 디부아라가 아니고 디부아였네요. 디부아는 네덜란드 사람이긴 했지만 프랑스어를 쓰는 벨기에와의 접경에 있던 에이스덴 출신이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아마 불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은 런던의 박물관 선반 위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버려져 있었다. 그것은 1848년 지브랄타의 채석장에서 바위를 폭발시키던 인부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어서 보존 상태가 좋았던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 지브롤터 과학회의 학술회의에서 짤막하게 보고된 후에 런던의 헌터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반세기 이상을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그대로 남겨졌다.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1907년에 완성되었고 그 후에는 해부학에 대해서 약간의 능력을 가진 윌리엄 솔라스라는 지질학자에 의한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초기 인류를 발견한 이름과 공로는 독일의 네안데르에게 돌아갔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용어라서요. 그래서 최초의 초기 인류를 발견한 이름과 공로는 독일의 네안데르에게 돌아갔다. 우연히도 그리스어로 네안데르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뒤셸 강을 내려다보고 보는 절벽에 있던 또 다른 채석장의 인부가 이상하게 보이는 뼈를 발견하고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그 지역의 교사에게 전해주었다. 놀랍게도 요한 까를 플로트라는 그 교사는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인류의 유골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의 정체와 가치는 오랜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본 대학교의 교수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아우구스트 마이어는 그 뼈들이 1814년 독일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후에 동굴로 기어들어가서 죽은 몽골 계열의 카자크 병사의 것이라고 고집했다. 그의 주장을 전해들었던 영국의 T.H. 헉슬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병사가 18m나 되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모두 버린 후에 동굴의 입구를 막고 땅속 2m 깊이에 스스로를 묻었다는 주장이 놀랍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인류학자는 네안데르탈인의 눈 두덩이가 솟아오른 것은 이마에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인류의 유골이라는 사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한 가능성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디부아가 수마트라로 떠날 무렵에는 페리괴에서 발견된 유골이 에스키모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대 에스키모 사람들이 프랑스 남서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 유골은 사실 초기 크로마뇽인의 것이었다. 디부아는 이런 배경에서 초기 인류의 유골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발굴에 참여한 대신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50명의 제수들을 제공받았다. 그들은 1년 동안 수마트라에서 발굴 작업을 한 후에 자바로 옮겨갔다. 디부아 자신은 발굴 현장에 잘 가보지도 않았다. 1891년에 오늘날 트리니 두개골 상부라고 알려진 고대 인류의 두개골 일부를 찾아낸 사람도 그의 발굴단에서 일하던 인부였다. 두개골의 일부였지만 그 두개골의 소유자가 사람과는 분명하게 닮지 않았고 다른 유인원보다도 훨씬 큰 뇌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디부아는 그것을 안트로피테쿠스 에렉투스 가로열고 후에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로 바뀌었다로 부르고 그것이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골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물은 곧 자바인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른다. 디부아의 발굴단은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보이는 거의 완벽한 대퇴골을 찾아냈다. 사실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 유골은 현대인의 것으로 자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에렉투스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발견된 것과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부아는 그 대퇴골을 근거로 피테칸트로푸스가 똑바로 서서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두개골의 일부와 이빨 하나만으로 완전한 두개골의 모형을 제작했고 그것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95년 디부아는 승리의 환영을 기대하면서 유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정반대의 반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의 결론은 물론이고 그런 결론을 주장하는 그의 거만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개골 상부가 초기 인류가 아니라 유인원의 것이거나 어쩌면 긴팔 원숭이의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디부아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1897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존경받는 해부학자 구스타프 슈발베로 하여금 두개골 상층부 주형을 만들도록 했다. 디부아에게는 놀랍게도 슈발베가 쓴 책은 디부아의 책보다 훨씬 더 환영을 받았고 그의 강연에서는 마치 그가 두개골을 발굴한 사람인 듯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디부아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지질학 교수로 있었던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귀중한 화석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1940년에 불행하게 사망했다.
한편 지구의 반대편인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924년 말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비트 바테르스란트 대학의 해부학 학과장이었던 레이먼드 다트에게 작지만 놀라울 정도의 완벽한 어린이의 두개골이 전해졌다. 칼라하리 사막 근처에 있는 타옹이라는 곳에 있던 석회석 채석장에서 발굴되었던 이 두개골에는 얼굴 모양이 그대로 있었고 아래 턱뼈와 뇌가 들어있던 두개골의 안쪽도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었다. 다트는 타옹 두개골이 디부아의 자바인과 같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더 이전의 유인원과 같은 동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그 두개골이 2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아프리카 남부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네이처의 보고에서 다트는 타옹 유골을 놀라운 인간이라고 불렀고 그런 유골을 포함시키려면 호모 시미아다이 인간 유인원이라는 새로운 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디부아의 경우보다 다트의 주장에 더 심한 반발을 보였다. 그들에게는 다트의 이론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불쾌했다. 우선 유럽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분석을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 그가 놀라울 정도로 염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어원을 결합시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은 그의 학자적 능력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결론은 당시에 인정되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인간과 유인원이 1500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분리된 것으로 믿었다. 만약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니그로족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주장은 오늘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미주리 주에서 고대 인류의 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았다. 당시 알려진 사실들과 들어맞지가 않았다. 다트의 주장을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태생의 의사이며 고생물학자로 상당한 지식과 별난 성격을 가졌던 로버트 브룸뿐이었다. 그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알몸으로 발굴 작업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유순한 환자들에게는 이상한 해부학적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흔히 그랬듯이 환자가 죽으면 시신을 자신의 뒷마당에 묻었다가 훗날 파내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 성공한 고생물학자였던 브룸도 역시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타옹 두개골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도 역시 다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유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열렬하게 다트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사람들은 타옹 어린이가 유인원 이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트는 5년에 걸쳐서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책을 발간하려던 노력은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화석을 찾는 일은 계속했다. 오늘날 인류학의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그 두개골은 몇 년 동안 동료의 책상에 쌓인 서류 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1924년 다트가 자신의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로데시엔시스, 네안데르탈 그리고 디부아의 자바인을 비롯한 4종류의 고대 인류가 알려져 있었지만 그 후로 사정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우선 중국에서는 데이비슨 블랙이라는 재능 있는 캐나다 아마추어가 오래된 유골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룽구산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중국 사람들은 유골을 연구용으로 보존하는 대신에 가루로 빻아서 약으로 쓰고 있었다.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이 귀중한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중국식 탄산소다로 변해버렸는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블랙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주변은 폐허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화석화된 어금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만을 근거로 그는 곧바로 베이징인으로 알려지게 된 시난트로프스 페키넨시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블랙의 요구에 의해 더욱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다른 유골들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다음날 모든 유골들은 사라져버렸다. 유골들을 가지고 빠져나가려던 미국 해병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처단되어 투옥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자에 유골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일본군은 그 상자들은 길가에 버려두었다. 그것이 그 유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사이에 옛날 디부아가 활동하던 자바에서는 랄프 폰 괴니히스 말트가 이끄는 발굴팀이 초기 인류의 유골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간동의 솔로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솔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괴니히스 말트의 발견은 더욱 인상적인 것이 될 수 있었지만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유골 조각 하나를 찾아오면 10센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큰 조각을 열심히 쪼개고 있었다. 그로부터 더 많은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호모, 오리그나켄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트란스바알렌시스, 파란투루푸스, 크라시덴스, 진얀트로푸스, 보이세이를 비롯한 새로운 이름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거의 모두가 새로운 속과종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과의 수는 100가지가 훨씬 넘게 되었다. 더욱 혼란스럽게도 각각의 유골들은 고고 인류학자들이 분류를 개선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름들이 붙여진 경우도 많았다. 솔로인들은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프리미게니우스 아시아티쿠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솔로엔시스, 호모 사피엔스 솔로엔시스,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 그리고 단순히 호모 에렉투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60년에 시카고 대학의 F. 클라크 하월은 에른스트 마이어와 그 이전의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두 속만을 남겨두고 다른 종들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바와 베이징은 모두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었다. 한동안 사람 속의 세계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런 질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네, 여기 밑에 그 설명이 있는데요. 사람은 사람과 호미니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과에는 침팬지보다 현존하는 우리와 더 가까운 모든 동물, 멸종된 것들이 포함된다. 한편 유인어는 모두 성성이과에 속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들도 이 과에 속해야 하고 인간과 침팬지는 사람과라는 아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분류법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사람과에 속했던 동물들은 모두 사람 아과에 속하게 된다. 리키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런 분류법을 주장한다. 사람과는 우리를 포함하는 유인원 초과의 이름이 된다. 여기서 초과란 얘기는 초자가 초월할 때 초자입니다. 네, 읽어봤더니 너무 복잡한 얘기네요. 네, 아무튼 사람에 관련된 우리 선조 인류의 지금 화석이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골. 대략 10년 정도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던 고고 인류학계에서는 다시 수많은 발견들이 쏟아지고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에 호모 하빌리스가 발굴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유인원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호모 에르가스테르, 호모 로이스 레아케이,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미크로크라누스, 호모 안테케소르는 물론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프라이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케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를 비롯한 다양한 종들이 발견되었다. 모두 합쳐서 오늘날 문화는 대략 20가지의 사람과가 밝혀져 있다.
불행하게도 전문가들마다 서로 다른 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에선 1960년에 하우얼이 제안했던 두 개의 사람 속을 따르고 있지만 오슬로피테쿠스를 파란트로푸스라는 별도의 속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옛날에 쓰던 아르디페테쿠스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프라이겐스를 오슬로피테쿠스라고 하고 호모 안티쿠스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프라이겐스를 새로운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권위자가 따로 없다. 새로운 이름이 인정을 받으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로 수십억 명의 인간 또는 그와 비슷한 존재들이 살았고 각각이 유전적 다양성에 조금씩 기여를 했다. 그런 엄청난 숫자 중에서 선사시대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대략 5,000명 정도의 유골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단편적인 사실들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수염을 기른 친절한 관리인 이안 테터솔에게 사람과 초기 인류의 유골의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픽업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유골들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유골들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고 그나마도 감질나게 조금씩 발견된다. 호모 에렉투스는 1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구를 걸어다녔고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중국의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호모 에렉투스를 모두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스쿨버스 한 대에 채울 수가 없을 정도이다. 부분적인 유골 두 구와 서로 상관없는 팔다리 뼈 몇 개만 알려진 호모 하빌리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화석 기록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처럼 짧은 역사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테터솔의 비유적인 설명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를 보면 조지아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유골이 발굴된 후로 대륙의 반대편인 스페인에서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난 후에 유골이 발견되었고 다시 독일에서 30만 년 후에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은 서로 비슷하지도 않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정도로 단편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종 전체의 역사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초기 인류의 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종이 우리에게로 이어졌고 어느 종이 멸종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종으로 여겨야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모두 갑작스럽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된 수만 개의 유골들을 가지고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될 것이다. 새로운 종은 화석 기록이 뜻하는 것처럼 전혀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다른 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분화되는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유사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말기의 호모 에렉투스와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를 구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 모두이기도 하면서 모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유골을 근거로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 여성의 것인지 호모 하빌리스 남성의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과학자들은 근처에서 발견되는 다른 것들을 근거로 가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정은 용감한 추측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앨런 워커와 패트 신먼이 냉소적으로 지적했듯이 도구의 발견을 그 근처에서 발견되는 종과 연관을 시킨다면 초기에 손 도구들은 대부분 사슴들이 만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어쩌면 호모 하빌리스의 경우처럼 서로 모순되는 단편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혼란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빌리스의 유골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남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인원보다는 인간에 더 가까워졌지만 여성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빌리스가 근거가 있는 분류라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 테터솔과 그의 동료인 제프리 슈워츠는 그것을 그저 아무 상관도 없는 화석들을 편리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잡동사니 종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빌리스가 별개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그것이 우리와 같은 속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격까지 해당하는 종인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논란에서 인간의 본성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자신들의 위상을 가장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유골 무더기를 발견했는데 전혀 흥분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생물학자는 정말 드물다. 존 리더가 자신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증거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 발견자의 편견에 불과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논란의 가능성이 되고 고고 인류학자들만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발간된 자바인의 저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모든 분야 중에서 고고 인류학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자체도 특히 저자들의 과거 가까운 동료였던 도널드 요한슨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무의식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던 때 그 요한슨은 불행히도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고 큰 소리로 개인적인 공격을 일삼는 사람이란 평을 받았다. 책은 물론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선사시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강 다음과 같다. 생명체로서 우리 역사의 첫 99.99999%는 침팬지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침팬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 역사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다. 그런 후에 대략 700만 년 전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존재가 아프리카의 열대 밀림에서 등장해서 광활한 사바나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었고 그들은 50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 종이었다. 오스트랄이라는 말은 오스트레일리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쪽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몇몇 변종들이 있었다. 레이먼드 다트의 타웅 어린이처럼 마르고 약한 종도 있었고 더 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종도 있었지만 모두가 곧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100만 년을 훨씬 넘도록 존재하던 종도 있었지만 수십만 년 정도 살았던 종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하지 못했던 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의 유골은 1974년에 도널드 요한슨의 탐사팀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굴했던 318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다. 아파르 지역이라는 뜻으로 AL288-1로 알려졌던 이 유골은 비틀즈의 저 하늘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루시라는 노래 때문에 루시라고 더 잘 알려졌다. 요한슨은 그녀의 중요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우리의 가장 오랜 선조이고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이다. 루시는 신장 1m의 작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걸을 수 있었다. 물론 얼마나 잘 걸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그녀는 나무를 잘 타기도 했다. 다른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녀의 두개골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뇌의 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두개골의 파편을 보면 그리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책들은 루시의 유골이 40% 정도 남아있다고 하지만 절반에 가깝다고 주장도 있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펴낸 책에는 루시의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BBC의 유인원이라는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루시를 완벽한 유골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지만 똑같은 것들도 많다. 왼쪽 대퇴골만 있으면 오른쪽 것이 없어도 크기를 알 수 있다. 겹치는 뼈들을 모두 제외하면 남는 것은 120개가 되고 그것을 반쪽 골격이라고 부른다.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아주 작은 파편까지도 완전한 뼈라고 여기더라도 루시의 유골은 반쪽 골격의 28%에 불과하다. 완전한 뼈들만 고려하면 약 20%에 불과하다. 앨런 워커는 그의 뼈에 담긴 지혜란 책에서 요한슨에게 어떻게 40%라는 숫자가 쓰이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았던 이야기를 소개했다. 요한슨은 자신이 손과 발의 뼈 106개를 제외시켰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몸속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을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루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변한 세상에 적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중요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루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실제로 그 유골이 여성의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루시가 발견되고 2년이 지난 후에 탄자니아의 라에톨리에서 메리 리키가 사람 속에 동일한 가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화산 폭발이 일어난 후에 진흙 같은 화산재 위로 걸어갔던 두 사람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었다. 후에 화산재가 단단해지면서 23m에 이르는 거리에 발자국이 남게 되었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그들이 지나가던 순간을 담은 흥미로운 모형을 소장하고 있다. 고대 아프리카 평원을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걷고 있는 실물 모형이다. 침팬지 정도의 몸집을 가진 그들은 털이 많지만 태도와 걸음걸이는 사람과 닮았다. 그 모형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는 부드럽고 감동적인 몸짓이다. 그 모형은 너무 자세해서 발자국 위에 거의 모든 것이 상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털의 양, 코의 모양이 사람과 닮았는가 아니면 침팬지에 더 가까운가와 같은 얼굴 모습, 표정, 피부색, 여성 가슴의 크기와 모양 등을 포함한 두 사람의 겉모습에 거의 모든 것은 가상적일 것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부부였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여성으로 표현된 사람이 실제로 아이였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가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여겼을 뿐이다. 모형을 만드는 동안에 여성이 자꾸 넘어져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지만 이안 테터솔은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남성이 팔을 여성의 어깨에 두르고 있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걸음걸이를 측정해 본 결과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서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열린 지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매우 불안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에게 그런 인물을 재현할 때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따르면 재현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되지요. 네안데르탈인의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같은 네안데르탈인이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같은 자세 다시 읽겠습니다. 쉬운 건데 제가 버벅거리네요. 네안데르탈인이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같은 자세한 부분을 이 같은 때문에 지금 앞에 거와 같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재현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되지요. 네안데르탈인이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같은 자세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치는가는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라이톨리 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크기나 자세를 보여줄 수는 있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다시 작업을 한다면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걷던 유인원이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루시와 라이톨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을 비롯한 몇 가지 육체적 특징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다른 해부학적 특징들은 문제가 있다. 테터솔과 슈워츠가 멸종된 인류에서 지적했듯이 인간 대퇴골의 윗부분은 유인원의 것과는 아주 비슷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대퇴골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만약 루시가 유인원과 현대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였다면 우리는 100만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대퇴골에 적응한 후에 다시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서 거꾸로 유인원의 대퇴골로 돌아갔다는 뜻이 된다. 사실 전문가들은 루시가 우리의 조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 걷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루시와 그녀의 동료들은 현대 인류와 비슷한 방법으로 걸어다니지 않았다. 테터솔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서식처 사이를 옮겨다닐 때만 두 발로 걸어다녔지만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한스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루시는 엉덩이와 골반의 근육 배열 때문에 현대 인류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오르기 힘들었다. 고 주장했다. 2001년과 2002년에 네 종류의 특이한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유명한 화석 발굴 가문의 미브리키가 케냐의 투르가나호에서 발견했던 케니안트로프스 플라티오프스 가로열고 넓은 얼굴을 가진 케냐인이라고 부르게 된 유골은 루시와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실제 우리의 조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는 성공하지 못한 엽가지가 된다. 2001년에는 520만 년에서 580만 년 정도 된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카다빠와 당시까지 발굴된 초기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600만 년 전의 오로로린 투게넌시스도 발굴되었다. 그러나 2002년 여름에는 고대 유골이 발견된 적이 없었던 차드의 드주라부 사막에서 일하던 프랑스 연구진이 거의 700만 년 된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서 사일란트로푸스 차덴시스라고 불렀다. 그 유골은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의 것이기 때문에 사헬 피테쿠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모두가 초기의 짐승으로 상당히 원시적이었지만 모두가 똑바로 서서 걸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이족 보행은 힘들고 위험스러운 전략이다. 골반이 엄청난 부담을 지탱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필요한 강도를 유지하려면 산란관이 상당히 좁아져야만 한다. 그런 골격은 두 가지 중요한 직접적인 문제와 하나의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고 산모와 아기의 사망률을 크게 증가시킨다. 더욱이 아기의 머리가 좁은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려면 아기의 뇌가 작아서 아직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출산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생아를 오랫동안 돌보아 주어야 하고 그것을 다시 남성과 여성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렌지 정도의 뇌를 가진 작고 취약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엄청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루시와 그 동료들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숲을 빠져나오게 되었을까?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파나마 지역이 서서히 솟아오르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조류가 단절되었고 극지방으로 흐르던 남방류의 방향이 바뀌었고 북위도 지역에는 갑자기 극심한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계절적으로 가뭄과 추위가 찾아오게 된 아프리카는 점진적으로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게 되었다. 존 그리번에 따르면 루시와 그 동료들이 숲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숲이 그들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열린 사바나 지역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초기 인류들은 훨씬 더 심하게 노출되었다. 똑바로 선 사람들은 더 잘 볼 수 있지만 더 쉽게 눈에 띄일 수도 있게 된다. 지금도 우리는 야생 상태에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종이다. 기억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짐승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더 빠르고 더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공격에 직면하면 현대 인류는 두 가지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략을 짜낼 잘 안 넘어가네요. 수 있는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다. 위험한 물체를 던지거나 휘두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해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취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유능한 뇌가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루시와 동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00만 년 이상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뇌가 커지지도 않았고 아주 간단한 도구마저도 사용했다는 흔적이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거의 100만 년 동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초기 인류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용한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의 기간 동안에는 아프리카에서 6종의 초기 인류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만이 살아남았다. 대략 200만 년 전에 앙거스 속에서 출현했던 호모가 바로 그들이었다. 아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튼튼하고 연약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신비롭게 사라질 때까지 100만 년 이상을 함께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일은 대략 100만 년 전에 갑자기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들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매트 리들리에 따르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호모는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는 호모 하빌리스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에 해당하는 호모 사피엔스, 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는 이론에 따라서 대략 5 내지 6종의 호모종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호모 에르가스테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안테케소르 등이 그들이다. 호모 하빌리스, 즉 도구를 쓰는 인간이라는 이름은 루이스 리키와 동료들이 1964년에 붙인 것으로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도구를 처음 사용한 초기 인류였다. 인간이라기보다는 침팬지에 더 가까운 아주 원시적인 상태였지만 뇌는 전체적으로 루시보다 50%나 더 커졌다. 전체 몸집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아인슈타인이었을 것이다. 200만 년 전에 초기 인류의 뇌가 갑자기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지 못했다. 큰 뇌와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즉 숲에서 나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강화된 뇌 기능을 필요로 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양한 이족 보행의 멍청이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후에야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테토솔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큰 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기관이다. 뇌는 몸무게의 20%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0%를 삼켜버린다. 또한 뇌는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무척 까다로운 편이다. 뇌는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먹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 대신 뇌는 포도당을 사용하고 그것도 다른 기관에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한다. 가이 브라운에 따르면 몸은 욕심이 많은 뇌 때문에 언제나 파산할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뇌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큰 뇌는 더 많은 양의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더 큰 위험을 뜻한다. 테도솔은 뇌가 커지게 된 것은 단순히 진화에서의 사고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스티븐 제이 굴드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영화를 다시 돌리게 되면 오늘날 현대 인류나 그와 비슷한 생물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믿고 있다. 인류가 처음 출현했던 바로 그 직전까지 되돌아가더라도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주장은 우리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존재해야 할 당위성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 진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자만심에 불과하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학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실제로 1991년 유명한 교과서였던 진화의 단계라는 책에서 C. 로링 브레이스는 고집스럽게 튼튼한 오슬로피테쿠스라는 단 하나의 진화 과정을 인정하는 선형적 개념을 주장했다. 모든 초기 인류들은 사람 속에 한 종이 발전의 지봉을 더 젊고 새로운 주자에게 넘겨주는 직선적인 진보의 과정을 나타낼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초기 인류들의 대부분은 엽기를 따라가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졌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한 종이 살아남았다. 도구를 사용하던 그들은 난데없는 곳에서 출현해서 그 정체가 확실하지도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호모 하빌리스와 함께 살았다. 그것이 바로 유진 디부아가 1891년에 자바에서 발견했던 호모 에렉투스이다. 어떤 책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호모 에렉투스는 약 180년 전부터 대략 2만 년 전까지 살았다. 자바인의 저자들에 따르면 호모 에렉투스가 경계선이었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종은 유인원과 같은 특성을 가졌고 그 이후에 출현했던 모든 종은 인간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 호모 에렉투스는 처음으로 사냥을 했고 처음으로 불을 사용했고 처음으로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집단 생활의 흔적을 남겼고 처음으로 늙고 병든 동료를 돌보아 주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초기 인류와 비교해볼 때 호모 에렉투스는 모습이나 행동이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팔다리가 길고 말랐지만 아주 강했고 물론 현대 인류들보다 더 강했고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는 다른 초기 인류들에게 두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재빠르고 재능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세계적인 공의자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앨런 워커에 따르면 에렉투스는 당시에 벨로시랩터였다. 벨로시랩터에 대한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날씬하고 긴 몸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민첩하고 맹렬한 육식성 공룡이 바로 벨로시랩터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사냥도 못했다. 워커에 따르면 그들의 몸집은 성인 크기였지만 뇌는 어린아이 정도였다. 에렉투스가 처음 알려진 것은 거의 한 세기 전이었지만 하나의 완벽한 골격을 만들기에도 부족한 흩어진 조각들 뿐이었다. 그래서 현대 인류의 성구종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적어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던 의외의 발견 덕분이다. 오늘날 케냐에 있는 투루가나호 가로열고 전에는 루돌프호의 외딴 계곡은 세계에서 초기 인류의 유골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으로 알려졌지만 그 전에는 아무도 그곳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 계곡을 위로 지나가던 비행기를 타고 있던 리처드 리키가 그곳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파견되었던 탐사팀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늦은 오후에 리키의 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화석 발굴자였던 카모야 키메우가 호수에서 상당히 떨어진 언덕에서 사람의 이마뼈 조각을 찾아냈다. 그런 곳에서 화석이 발굴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키메우의 본능을 믿고 발굴을 하던 탐사팀은 놀랍게도 거의 완벽한 호모 에렉투스의 골격을 발견하게 되었다. 154만 년 전에 사망한 9살에서 12살 사이의 남자 어린이의 유골이었다. 테터솔에 따르면 그 유골은 완벽하게 현대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투르카나 소녀는 단연코 우리와 똑같았다. 키메우는 역시 투르카나 호수에서 KNM ER1808이라고 알려진 170만 년 된 여성도 찾아냈다. 과학자들에게 호모 에렉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유골이었다. 그녀의 뼈들은 변형되고 있었고 동식물의 간을 육식동물의 간을 먹어서 생기는 비타민 과다증 A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호모 에렉투스가 육식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종양의 양으로 보아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알았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를 돌보아 주었던 셈이다. 인류의 진화에서 처음 발견된 애정의 징후였다. 또한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에는 언어와 관련된 뇌의 전두엽 부분인 브로카 영역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침팬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앨런 워커는 척추관의 크기나 복잡성으로 보아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현대 침팬지만큼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리처드 리키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들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호모 에렉투스는 한동안 지구에 살던 유일한 사람 속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엄청나게 모험싱하겠던 에렉투스는 숨이 막힐 정도의 속도로 지구 전체에 퍼져나갔다. 화석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면 에렉투스들은 아프리카를 떠날 때쯤이나 어쩌면 그보다 조금 앞서서 자바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실 때문에 현대 인류의 발원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능성 있는 선구종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의 사람 속은 저절로 출현했다는 뜻이 된다. 더욱 아시아 기원설은 확산의 문제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 이제 자바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야만 한다.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직후에 아시아에서도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 높은 이론들이 있다. 첫째, 초기 유골 연구의 연대 측정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었다. 아프리카 유골이 살았던 실제 시기가 추정값의 오차 범위에서 오래된 쪽이고 자바인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에서 반대쪽이라면 아프리카의 에렉투스가 아시아로 옮겨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자바인의 연대 측정이 완전하게 틀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회의적인 부분을 보자. 일부 전문가들은 투르카나에서 발견된 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고 믿는다.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투르카나 유골이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에렉투스 화석들은 모두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파편들 뿐이다. 테티솔과 제프리 슈워츠가 멸종된 인류에서 지적했듯이 투르카나 유골 대부분은 비교할 수 있는 유골들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깊은 다른 종의 뼈와 비교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투르카나 유골들은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와는 비슷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투르카나 종을 비롯해서 같은 시기의 다른 종들을 모두 호모 가스테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테터솔과 슈워츠는 그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갔다가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한 후에 멸종해버린 것은 에르가스테르 이거나 또는 그것과 비교적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확실한 사실은 100만 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어느 시기에 비교적 현대 인류와 가까운 새로운 직립 원인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용감하게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어쩌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을 수도 있다. 산맥과 강과 사막 같은 장애물을 건너서 새로운 기회와 먹거리에 적응하면서 1년에 40km 정도씩 영역을 넓혀 갔을 뿐이다. 특별히 신비로운 것은 그들이 오늘날도 엄청나게 건조하지만 과거엔 더욱 건조했던 홍해의 서쪽 지역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이다. 그들에게 아프리카를 떠나도록 만들었던 환경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애물을 넘어가 그 너머의 땅에서 번성하는 길을 찾아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앞으로 살펴보듯이 길고 치열한 논쟁거리이다.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난 500만 년 동안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난 500만 년 동안 우리 전의 수수께끼 같은 오슬로피테쿠스로부터 완전한 현대 인류로 진화한 결과가 유전적으로 볼 때 현대 침팬지와 98.4%가 똑같은 인간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얼룩말과 말 또는 돌고래와 곱등어 정도의 차이가 우리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남겨두었던 털투성이의 선조들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네, 지금 이게 양족 동물이었나요? 두 발로 걷는 신비로운 양족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익숙한 용어도 나오고요, 낯선 용어도 나왔지만 인류의 기원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장 부지런했던 유인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